태국의 어떤 여성이 말을 걸어서 다른 이름을 불러도 나 아닌데 그 대답을 했더니 너 한국인이? 나 한국에 가려고 해서 여행지 좋은 데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계속 결제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100... 이것도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고객센터를 통해 해킹당했다고 이렇게 소명을 했는데 며칠 뒤에 연락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해커가 광고 금액 상향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는 바로바로 적용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한 건이 지금 취소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걸 당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아주 초기부터 특징이 뭐였냐면 제품이 허술하다는 거였어요. 글로벌 서비스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갑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태도상 이건 좀 약탈자에 가깝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란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항상 오프닝 이야기할 때 최 대표님의 페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예. 오늘 드디어 주제 자체가 페북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뭐 많은 2012년부터 네. 정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네. 좀 할 말 정말 충심해서. 근데 뭐 제가 오늘 아마 좀 비판적인 발언도 많이 할 텐데, 근데 이거 사실 이게 애정과 충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피드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스 같은 경우도 아웃스탠딩 처음에 알릴 때 그렇죠. 홍보의 장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셨잖아요, 페이스북을. 그렇죠. 예. 네. 아니, 기억이 나요. 제가 2014년 12월 30일 날에 전 직장인 뉴스토마토를 퇴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뭐 최준호 기자와 이게 창업을 합니다. 저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딱 그걸 올렸어요. 근데 그날 한 5,000명 정도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하루에요? 예,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완전 쭈그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데 되게 사람들이 되게 뉴 미디어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저와 최준호 기자를 응원해주고 싶구나라고 해서 그때 너무 감사했고 특히 페이스북 측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짜로 홍보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 이후로 뭐 저희가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나름 보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티타임즈도 이제 카드뉴스하고 그럴 때 거의 홍보의 장이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입 경로가 페이스북에 의존하는 게 있어서 바이런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초창기에 저희도 이제 창업을 딱 하고 기사를 그때는 뭐 혼자 기사를 쓰고 있었으니까 웹사이트 사실 블로그죠. 혼자 블로그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블로그에 기사 쓰고 그거를 페이북에 공유하는데 난 이것만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노출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와 이거 페이스북에서만 잘 노출돼도 콘텐츠가 잘 전파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고리즘을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우리를 버렸구나. 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스캠을 좀 주로 다뤄볼 거고 스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최근 정책 그리고 최근 3분기 실적 나온 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진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 페이스북의 뭐 사기 광고라고까지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좀 낚는 광고가 좀 심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던데 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기 광고라는 게 뭐 자기 이름으로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남의 이름을 도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나오는 게 뭐 장하준, 황현희, 존리, 김미경,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정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래도 다행히 제가 페이스북 5년째 광고주이거든요. 뭐 매달 몇백만 원씩 썼었고 많으면 뭐 1,000만 원 이상 쓰기도 했어요. 뭐 이벤트 있거나.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뭐 3억 가까이 뭐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물론 저도 소액 광고주예요. 한 달에 3억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제가 다 빌딩을 하고 직접 광고를 했기 때문에 좀 시스템을 알죠.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면 뭐 아시다시피 구글 애드센스처럼 뭐 문구, 이미지 이거를 광고주가 직접 올리는 형태예요. 근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구글 애드센스보다도 더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포스팅에 광고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뉴스피드
포스팅 형태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검토 중이라고 뜨죠. 내부 그 정책에 맞춰서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거를 잘 하는 게 문제죠. 여기서 검수를 잘 하면 부정 광고라든지 이런 사기 광고가 안 뜨는 거고, 이게 잘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정말 뭐 수천 개의 포스팅을 광고를 올려봤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맥락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검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키워드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락 먹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런 거 할 때, 근데 사실 콘텐츠는 암호화폐에 대한 비평 기사예요. 뭐 이게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페이스북이 막으려고 하는 거는 뭐 ICO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 판매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차단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판단을 못 하는 거죠.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쨌든 그 자체로 굉장히 불안정성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문제들은 이게 좀 극대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저처럼 그냥 사소하게 이제 맥락이나 이런 판단 없이 그냥 블락 먹이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소명해서 이해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정말 유명인들이 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도 이걸 차단하거나 어떻게 제어할 수단이 지금 페이스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 스캠 광고예요. 그래서 스캠 광고 뭐냐면 뭐 리딩방, 뭐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근데 이게 먹히는 이유는 또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이걸 왜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여기에 이게 빠져드는 거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코인이랑 주식이 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주식 방송 회사, 전 회사가 주식 방송 회사였고 지금도 모 회사가 주식 방송 회사라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배팅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합리적 투자 벌듯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리딩방 광고가 사실 이걸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 절박한 심리. 그래서 굉장히 악질적이고 되게 개선돼야 되는 건데, 사실상 페이스북은 이게 손 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페이스북 측에 물어봤죠. 네.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안 막아요? 네, 안 막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후수를 하겠지만 굉장히 수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태의 심각성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근데 그 이상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없다. 뭐라고 해서 이게 정말 이게 산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유사한 패턴이잖아요. 뭐 네. 제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책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뭐 등록하세요. 이렇게 네. 했는데 그 올린 사람이 진짜 아까 얘기한 뭐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제가 무료로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걸 막아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죠. 그런 요구 사항이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플랫폼에서 사칭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왜 이런 거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부 정책에 뭐 페이스북 내부 정책 문제가 없는 거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근데 좀 우리 법적으로 좀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 중인데, 근데 과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가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 이거가 뭐가 좀 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지, 좀 사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걸 법률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했고요. 근데 저는 되게 나이브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기죄예요. 이거는 뭐 그죠? 완전 사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거짓말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죄인데, 이거를 뭔가 이제 제재를 뭔가 IT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좀 그 사례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그러면 한번 그 메타코리아의 대표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 스캠들을 보면 사진도 완전히 걸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직책이나 이런 것도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척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사 보다 보니까 뭐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뭐 그 변호사 해석으로는 남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조문은 없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인 척 했다는 것 그 이유로 불법이 되진 않고,
그런 척을 하고 어떤 사기적인 행위를 하면 사기죄인데 사칭 자체만으로 사기는 아니다 이거죠. 이건 형법에는 이런 문제가 그걸 규정한 게 없대요. 그래서 사칭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고 사칭 자체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형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민법적인에서 뭐 초상권이나 뭐 퍼블리티시권 이런 거에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나라가 처벌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 당장 민사적으로는 이제 소송을 걸면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정부나 뭐 개인정보위원회 이런 기관이 이거를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 거기서 물론 당연히 이제 리딩방을 이끌어서 가짜 정보로 뭐 사기를 쳤으면 그건 사기죄로 가는데 사칭 자체만으로 그거는 이제 법조문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어서 저희 지금 티타임즈에도 한 2주 동안 공격이 엄청 들어가고 제가 알람이 하도 알림 엄청 들어가고 제가 되게 고생했었는데 메타 서포트 팀입니다. 의 느낌으로. 근데 거기 메탈은 적진 않아요. 뭐 페이스북도 적지 않아요. 근데 뭐 서포트 팀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계정이 무슨 뭐 문제에 노출됐으므로 지금 빨리 여기에 클릭을 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계정이 닫힐 수 있습니다. 와 이거 하루에 한 5개씩 오는데 그리고 계속 신고했거든요. 근데 같은 걸로도 제가 분명히 블락을 했는데도 또 막 오고 이러더라고요. 요것도 지금 요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떤 상황인지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그 메신저로 이것도 사칭이죠. 똑같은 사칭이에요. 메신저로 메타 관계자 이거는 이제 메타 관계자인 척하고선 이제 어떤 피싱 사이트로 만약에 정보 유출됐습니다. 이 정보를 뭐 다시 본인 확인을 하세요 하고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서 거기서 정보를 넣는 순간 이제 계정이 털리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행위고요. 이건 사실 페북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에서도 카카오 뭐 고객관리팀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를 주면 그 링크 타고 가면 이제 거기서 계정을 입력하는 순간 이제 다 털리는데 무조건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져야 돼. 뭔가 모르는 사람한테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링크를 클릭했다가 사고를 당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 지식인이기 때문에 전화로 오는 거는 다 대처할 수 있어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SNS를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서포트 팀인 척하고 오면은 되게 잘 속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통 공식적인 이것도 많지만 그런 건 많이 받아보셨어요. 예쁜 여성이 말을 건다든지. 워낙 많이 오죠. 또 여성들에게는 군인이 말을 건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이제 일종의 로맨스 스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한테도 태국의 어떤 여성이 말을 걸어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뭐 심재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름을 불러. 너 혹시 뭐 김재석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데 그 대답을 했더니 내가 김재석한테 연락해야 되는 잘못했네 미안 뭐 이러면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말을 걸다 보면 너 나한테 너 한국인이? 나 한국에 가려고 해서 김재석이 나 안내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내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스러워 뭐 이러면서 너 서울 사니?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걸어요. 그래서 대답을 딱 받는 순간 이거 스캠이다라고 느꼈지만 계속 이제 재밌으니까 말을 걸잖아요. 취재 겸? 네, 그래서 결국 뭐 계속 이제 친밀하게 자기 서울 가보고 싶다. 서울에 맛있는 데가 어디니? 뭐 어디 여행지 좋은 데 있어 소개시켜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 서울에 가는데 내가 서울에 가는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생겨가지고 간다. 그래서 돈 어떻게 벌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때부터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 요새 메신저로 오는 그 예쁜 여성들 말고 서포트 팀입니다. 요 링크는 누르면 보통은 어떤 일이 보통 벌어져요? 링크를 가면 이제 계정 털립니다.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 입력해라. 거기에 이제 뭐 페이스북 로그인을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비번하고 아이디가 들어가는 거니까. 와 이게 당하는 그 결과물도 되게 다양하네요. 어디는 리딩방, 어디는 계정, 어디는 투자, 코인 투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조용히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2달 전인가요? 1달 반 전쯤에 두이동으로 활동하시는 최용식 대표님이 요 비슷한 사기를 한번 당하셨죠. 그렇죠. 지난번 때도 살짝 설명을 해주신 적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게 주제니까 한번 파고들어 보죠. 그때 어떻게 당하셨는지. 일단은
저는 평소에 뭐 스캠 뭐 이런 걸 당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죠. 그걸 당한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는 굉장히 오만하고 정말 멍청한 생각을 했었는데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왜 당해야지. 이게 먼저 타겟이 중요해요. 타겟이 페이지에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고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타겟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 일반인들은 웬만하면 타겟이 안 돼요. 보통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뭐 대표님 아니면 큰 회사에서는 마케팅 담당자가 이렇게 타겟이 되는데 지금 막 스타트업 씬에서 엄청난 화제죠. 많이 털리고 있거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이 털리는 걸 얘기하자면 일단은 그 페이지 계정으로 페이스북 그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정이 뭐 이런 걸로 지금 비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걸 많이 문제가 있다면 이걸 통해 소명하세요라고 와요. 근데 평소에 이런 걸 많이 받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암호화폐 기사 뭐 이런 거 쓸 때마다 뭐 이게 블락됐습니다. 소명하세요. 이렇게 이런 게 오는데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림을 통해 보통 오고 아니면 이메일 통해 보통 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당했던 거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게 왔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 그렇죠.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 서포트 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명하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너무 바쁘다 보면 뭐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대표들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아마 정보까지 제가 입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마 링크만으로는 하기 어렸을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막 계속 그 문자가 오기 그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이상한 지역에서 뭐 로그인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라고 보니까 계속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 그 용식님 저 이름이 두이동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그때부터 나서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부터는 달리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해킹을 막기 위해서 계속 개인 정보를 바꾸고 있고 그 해커는 해킹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 개인 정보를 계속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접속을 못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뭐 그 이메일이란지 뭐 핸드폰이란지 이런 걸 평소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잖아요. 근데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로그인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이미 메인 비밀번호는 털렸어.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이 갖고 갔어. 그렇죠. 나는 바로 접속은 안 되고 그렇죠. 그냥 나는 2차 인증이나 3차 인증으로 이걸 그렇죠.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걔는 그걸 못 찾게 하려고 그렇죠. 계속 그걸 끊어버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달리기 상황이고요. 경주 게임 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제 제가 잘못했다는 그때 몰랐고요. 그 링크를 어쨌든 페이스북 고객센터를 통해 계속 소명을 했죠. 뭐 연락을 해가지고 뭐 내가 지금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굉장히 복잡해요. 찾기도 어렵고 어쨌든 막 어떻게든 뭐 찾아서 몇 시간 동안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소명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결국은 제가 블락이 됐어요. 졌구나. 졌어. 패배했어. 그래서 이메일과 그 연락처가 삭제가 되면서 결국 저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내가 본인인데 내가 부정당하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되게 기분이 묘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메일이 떠요. 계속 뭐 광고가 결제가 됐습니다. 광고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가 결제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이제 API를 통해서 그 슬랙과 연동해서 이렇게 알림이 뜨게끔 아웃스탠딩 그렇게 시스템을 짜놨어요. 근데 계속 결제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이거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진짜 얄궂은 거는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광고 금액을 몇백만 원으로 딱 한도를 정해놨어요. 왜냐면 이런 해킹 사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고객센터를 통해 그렇게 해킹 당했다고 이렇게 소명을 했는데 이런 거는 뭐 몇 주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 해커가 광고 금액 상향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는 바로바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건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에서 사기친 사람이 우리 광고 금액 하루에 더 높게 집행할래라고 신청을 보낸 거는 거기서 바로 해주고 바로 해주는 거죠. 본인이 지금 계정 찾으려고 저 사람 제가 아니라 저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죠. 안 들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이 결제가 됐어요.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결제가 됐고 근데 이제 멘탈을 다 차리고 나서
되게 알아보니까 뭐 블로그 다 찾아보니까 어쨌든 놀랍게도 어느 그 DM 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고객센터로 바로 DM을 보낼 수 있는 그 DM을 보내고 제 주민 등록증을 이제 뭐 캡처해서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소명을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고객센터랑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네. 국제번호로. 네. 아, 이것도 국제번호야.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돼. 아 이것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모모님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빨리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얼마나 정리가 되냐라고 그러니까 길면 4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와우. 아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해킹 당한 걸 빨리빨리 구제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아웃스탠딩이 그간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 3일 만에 광고 금액 다 환불 처리해주고 페이지 권한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계속 들어온 공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걸 막아주고 해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 지금 안 풀린 게 한 얼마 정도 금액이 이렇게 광고 부정 결제가 됐는데 이 중 일부를 카드사를 통해서 이거는 환불 못 해주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분쟁 들어갈까요? 그래서 보통 카드 주인이 만약에 이런 카드 금액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가맹주가 오케이 하면 문제가 안 나는데 가맹주가 분명히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면 그때부터 분쟁이 붙거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 오래 되는데 제가 이제 분쟁 걸자라고 해서 분쟁 걸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선한테 연락을 했죠. 다 환불 처리해 줬는데 왜 80몇만 원이 왜 안 된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또 고객센터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 광고 환불 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뭔가 이게 싱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십만 원은 지금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처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며칠간의 시간을 날리고 굉장히 이게 힘들었죠 이것 때문에. 나를 부정당. 예.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걸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이 정교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 같은 경우도 많이 제가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전 궁금한 게 거기서 광고 금액을 집행한 거잖아요. 훔쳐간 사람이.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뭘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마 둘 중 하나겠죠. 뭐. 다른 광고 금액을 뭐 환불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계좌로 돌려받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받거나 물론 이런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겠죠. 상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 어떤 광고가 들어갔나 좀 봤는데 근데 좀 이상한 광고들이 뭔가 자기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아웃스탠딩 페이지에서 광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분명히 제가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환불이라든지 포인트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명확하게는 모르겠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뜯어가는 건지는. 그렇죠. 근데 뭐 정말 열심히 해요. 되게 정교하게 왜냐면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네. 제가 막 계속 대응을 하다가 11시, 12시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내일 일해야 되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뭐 됐겠지 하고 딱 자니까 새벽 3, 4시에 공격이 들어와서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제 시간대라든지 활동 뭐 그런 수면 시간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 왔네요. 네. 뭔가 공격이 들어왔다 싶으면 카드부터 정지시키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카드를 바로 정지할까 하는데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는 거의 20개 가까운 사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정지를 하면 그 사스들이 다 중단돼요. 그래서 일단 지메일부터가 중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 알고는 있는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 부정 광고 금액이 얼마 넘어가니까 무서워서 이제 결국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어요. 이게 카드 재발급 받고 그걸 또 사스에 다 이게 일일이 다 새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CTO도 엄청 고생했고 정말 뭐 개고생을 했죠. 이게 기업에서 쓰는 사스는 사실 뭐 되게 단순하게 한 달에 만 얼마 이런 게 아니라 뭐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화가 나는 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AS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고 근데 삼성을 시작으로 AS가 굉장히 이제 정교화됐고 고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이익을 얻으면 바로 조치해준다는 그런 확신이라든지 안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게 아닌 거죠. 뭔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는데 이게 바로 고쳐줄까? 하는데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엔 다 고쳐주긴 했지만 3, 4일 동안을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그래야 됐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건이 지금 취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 가지고 이건 좀 큰 문제다. 되게 취약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여기는 이제 돈 나간 케이스고 저희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뭐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광고 걸어서 이렇게 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네 리딩방 같은 거 홍보하려고 댓글을 막 남기는데 다 이제 외국인 이름으로 댓글을 막 남겨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명 계속 블락을 매겼거든요. 신고하고. 그렇죠. 이거를 진짜 광고 집행하는 내내 싸운 것 같은데 한 거의 일주일 이상 싸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밤 되면은 또 엄청 남겨요. 그래서 낮에 막 매기고 나서 딴 생각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막 달려있어. 그 다음에 막 싸워. 근데 제가 늦게 잡니다. 그래갖고 정말 거의 24시간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제가 그때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 한 200개 넘게 블락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안 들어왔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광고 끝날 타이밍이었어요. 광고가 나가는 내내 계속 댓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하나 이거를 매겨도 가진 계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처리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 입장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뭔가 타이트하게 개인정보 정책을 다루거나 아니면 그런 광고 정책을 타이트하게 만들면 분명히 수익적인 그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럴 수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사실 지금 이 정도까지 된 건 너무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기 광고, 메신저 해킹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좀 변호하기도 어렵고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국감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들의 입장은 그냥 무시라는 느낌이 들고 좀 전에 말한 대로 별 이상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주진영 씨라고 하나증권 뭐 대표이사도 하고 그분이 지금 교수인가 그러신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내가 사칭됐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검토하고 회신을 줬는데 그게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화가 나니까 항의도 하고 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뭔가 좀 정교하게 검토가 되는 게 아니고 좀 허술하다. 사실 일단 기계적으로 한번 볼 테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니터링을 할 텐데 이게 좀 너무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커뮤니티 규정을 봤는데 사칭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커뮤니티 규정은 당연히 위반했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거기서 드는 의문은 뭐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볼 수 없겠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고가 막 다량으로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직접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저는 그 신고가 의문이에요. 정말 저게 작동하는 기능일까? 신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신고하고 리플레이시하면 또 나와요. 똑같은 게. 그럼 최소한 그거는 안 보여줘야 되잖아. 신고의 기능은 그냥 폼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신고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공개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어서 그 프로세스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요새 들어서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게 그 올해 초부터 뭐 한 여름까지 메타가 되게 정리해고를 크게 했잖아요. 네. 혹시 그것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그런 거를 의심했는데 이게 올해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요즘 갑자기 굉장히 심해지긴 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칭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어요. 몇 년 전부터. 네. 그때 이미 거기서 발달한 사기 기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있었고 또 어느 부서를 이렇게 해고했나 이 부서 목록에 보면 모니터링 부서는 따로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정리 목록에 너무 본질적인 부서가 아니어서 발표를 안 했을 수는 있죠. 또 이런 것까지 자르면 어떡하냐 욕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공개적으로는 모니터링 부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오랫동안 쓰는 페이스북 유저로서 굉장히 버그가 많긴 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그룹에 뭐 강제 초대된다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서비스상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뭐 아니면 어이없는 이유로 뭐 포스팅 내려간다 이런 게 늘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사실 저도 디테일하게 보긴 어려운데 해외에서 쿼라라든지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제 페이스북의 버그 혹은 불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성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너무 페이스북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충만 했다면 이런 게 없을 텐데 뭔가 되게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뭔가 피해를 입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광고가 뜨고 더 많은 광고 금액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캠으로 돌아오고 해서 좀 집중해서 쓴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마음의 상심이 크시군요. 페이스북이 그 아주 초기부터 특징이 뭐였냐면 제품이 허술하다는 거였어요. 그 기술적으로.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내놓고 그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뭐 글자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각대 된다든지 포스팅이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이런 약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래 못 가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기술적으로 계속 보충되고 문제는 점점 이제 없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약간 한국의 스타트업이 우리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아주 작은 기능 하나 이걸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걸 좀 배우긴 했거든요. 이게 너무 처음부터 완성된 제품으로 갈 필요는 없구나, 그런 교훈도 얻었는데 이게 아직도 완성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되려고. 이게 스타트업에서도 뭐 린 스타트업, 네, 그렇죠. 뭐 MVP니 이래갖고 빨리 시장에 내보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고쳐나가고, 지금 몇 년째 고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뭐 유저 수나 이런 것도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도 아닌 건데 왜 그러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해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기사 보다 보니까 뭐 몇 개월 전에는 태국에서 뭐 비슷한 문제로 페이스북 차단 요청까지도 있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태국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디지털 담당하는 장관이 이 사칭 문제 때문에 태국에서 쫓아내겠다. 페이스북을 너무 심각하다. 태국에서도 엄청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엄청 많이 쓴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이제 SNS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사칭 사기 이게 계속되니까 이제 경고를 하다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차단시키겠다, 이런 약간의 협박이죠. 이렇게 많은 이용자가 있는 거를 뭐 차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호주에서는 소송도 걸었어요. 이걸 우리는 아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안 했는데, 호주 공정위는 이거를 이제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안 나왔고, 호주에서 제일 부자가 있대요. 무슨 철광석 광산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또 제기하고. 그리고 또 변호인단도 그렇겠죠. 이제 거기서 민사 소송을 이제 페북하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소송을 진행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 소송을 한번 했어요. 이걸로 집단 소송을 했는데 소송인단이 졌어요.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서비스의 어떤 원칙, 가치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중개업자들, 플랫폼이죠. 그냥 이 중개하는 업자는 이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지금까지의 어떤 원칙이었어요. 우리도 이커머스를 보면 내가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상품의 가짜 상품인지 이런 거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마켓처럼 거래가 되는 경우, 나는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이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이 크지 않거든요. 이게 똑같은 원칙이죠. 중개업자는 책임이 약하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원칙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요즘 좀 그게 전 세계에서 회의감이 들고 있는 거죠. 플랫폼한테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게 아닐까? 플랫폼이 저렇게 자기는 중개업자라고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는 게 옳은가?에 대한 회의가 생겨서 유럽에서 뭐 DSA 이런 법 만들었잖아요. 디지털 서비스법.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시킨 법인데, 이건 좀 찬반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아직도 여전히 뭐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크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데, 가짜 정보를 누가 유포시켰으면 그 사람이 잘못이지 플랫폼이 잘못인가에 대한 아직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회의감을 들고 있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규제하고 싶어하는 추세죠.
생각해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미녀의 메시지 받거나 이럴 때 태국 이름 같은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쓰시니까 털리는 계정도 되게 많은가 보군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열받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플랫폼이 책임을 좀 덜 진다라는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에 뭐 안 좋은 콘텐츠가 네이버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카카오 대화창에만 올라와도 막 난리 나잖아요. 네네. 카카오가 관리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페북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바로 국감으로 이제 창업자들이 끌려가죠. 농담이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정보통신법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I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켜야 될 요건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화번호도 거의 남겨야 되고, 그리고 왔을 때 어떻게 이게 조치해야 된다 이런 계획도 계속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디지털 콘텐츠상 환불이 안 된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일반화 됐잖아요. 물론 그 안 보거나 이러면 환불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소비자 고발원 뭐 이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중재를 해주는데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중재를 해줘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 법적으로도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냥 웬만하면 맞춰주거든요. 괜히 트러블 나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CS도 많이 하다 보면 느낌도 와요. 이분은 꼭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였다면 거의 바로 조치가 되고 웬만하면 소비자 쪽으로 좀 유리하게 그렇게 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대처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해외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단위로 서비스 하다 보니까 일일이 작은 거를 좀 맞춰주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이들의 논리도 우리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렇게 다 100% 맞춰주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치 경제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기업의 생사를 뭐 결정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알아서 그런 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는 뭐랄까 좀 악의성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한국에 오면 한국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서비스라는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갑질한다든지 뭐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유튜브 서비스를 하는데 댓글에 이러이러한 그런 그 우리나라의 법을 맞춰서 해야 돼라고 하면 최대한 그에 맞춰서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100% 되도 안 되도. 근데 댓글 서비스를 없애버린다든지, 우리는 그럼 뭐 그 여기 서비스 안 할 거야? 그 니들 손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태도상 이건 좀 약탈자에 가깝지 않나 이럴 때가 있고,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홍보나 대관 조직에 기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물론 친절한 답변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근데 뭐 노코멘트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컨택 포인트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외국계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글로 좀 써보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콘텐츠 끄는 지 좀 됐는데 이거 뭔가 이거 약탈자가 아닌가. 이거는 뭔가 그 기업, 그 현지 문화, 조직, 그리고 뭐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걸 존중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맞춰볼게요. 이게 아니라 뭐 하지마. 우리는 뭐 할 만큼 했어. 그래 안 나오고 막 약오르듯이.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이라든지 언론도 이거에 대해 좀 심각성을 알고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우리도 치사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번에 저 트위터 말씀하셨을 때 네. X 얘기할 때 그 일론 머스크가 똥 보낸다고. 똥 이모티콘 보낸다고. 그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면 형식적인 답변이라도 답변을 해주면 감사하죠. 똥 이모티콘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좀 전 세계 국가가 좀 단결해서 뭐 서비스를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동시에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좀 이런 협의체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네이버 카카오 창업자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경영진들은 국감에 끌려 나오면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거든요. 우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만 공격하냐.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냅두고 뭔가 되게 남의 자식들은 되게 잘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만 되게 이렇게 못 살게 괴롭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나쁜 부모님들.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건 뭔가 바뀌어야 된다. 관행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망중립성 이야기 나올 때 뭐 얼마나 그 트래픽에 기여하는가를 보면은 네이버나 뭐 카카오는 진짜 1%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렇죠.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막 이거 이만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좀 약 올리고 이러면 화나죠. 좀 이렇게 그렇죠. 사용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게 그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이번에 과기부에서였나요?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죠. 메타에서 제출하면서 우리는 원래 이런 거 제출 안 해. 우리 글로벌 기업이거든.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카카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카카오톡 이제 데이터 센터에 불나면서 뭐 이제 그 재난이 그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메타만 우리는 이런 걸 안 한다 한 적이. 근데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근데 저는 메타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도 그렇고 한국에서 걷어들이는 매출이 조단위예요. 근데 세금은 어떻게든 안 내려고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이런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 그 자녀들에게 이런 걸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나?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뭐랄까 얌스럽게 할 때가 있고 뭔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좀 뭐랄까 그 영리한 것을 넘어서 좀 영악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다 이해하는데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법을 어기겠다, 어기면 사업하겠다 이 정도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규제가 필요하고 언론 단위에서도 정말 질타가 필요하다. 이거는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 사실 이 이슈는 예를 들어 메타의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전 규정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획을 내놔라 이런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해해요. 그래서 뭐 안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려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맞춰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치 이제 한국의 이용자들 볼모 삼아가지고 뭐 이런 꼴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거는 정말 비윤리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계정 찾다가 결국 나중에 찾았는데 열받아서 탈퇴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지난주 저희 카카오 다뤘을 때보다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야 저렇게 지금 얘기해봤자 어차피 페이스북 다 간 매체 아냐? 뭐 그렇죠. 누가 요새 페북해? 뭐 인스타도 안 하지 요새 틱톡 하지?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좀 정확하게 지금 정말 페이스북이 정말 다 망해가는 SNS냐 아니면은 뭐 망했다 그다음 뭐 아재 SNS다 정말 그런지 한번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보면 지금 2년 동안 사실 1000만 명 언더로 이렇게 가라앉았죠. 근데 이게 2022년부터가 노출되는 건데 사실 그 이전에는 2000만 명 가까이 갔어요. 이게 자료의 출처는 모바일 인덱스라는 웹 리서치 기관이고요. 우리나라만인가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만이고 거의 2000만 명 가까이 갔다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1000만 명까지 이렇게 그 이하로 줄어들었고 뭐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재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거는 팩트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지표로도 확인 가능한데 근데 뭐 너무 이게 페이스북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근데 페이스북이 또 괜찮은 것도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봤을 때 왜냐면 좀 예능보다는 뭔가 그 이용자들이 정보나 지식을 좀 소구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활동하기 좋고 그래서 실제로 뭐 지식 크리에이터나 정치인들, 기업인들은 여전히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페이스북이 좋은 게 아웃링크를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부로 트래픽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준데 그 덕분에 아웃스탠딩도 초창기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토스라든지 아니면 뭐 뱅크샐러드라든지 이런 모바일 스타트업도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효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 회사들은 뭐 페이스북에 빚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대체자를 찾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아웃링크를 굉장히 많은 부분은 좀 차단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결국 떠오르는 거는 뭐 트위터나 링크드인인데 사실 트래픽상 페이스북하고 여전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여전히 페이스북에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무는 건 맞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좀 여전히 좀 소구력이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메타 3인방 중에 나머지인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경우는 페북을 뭐 넘어선 건가요? 어떤가요? 그래도 2천만 명 선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대중적인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늘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2천만 명이 어떻게 한계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명까지 이렇게 이용자를 확보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정점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왓츠앱은 제가 따로 뭐 자료를 드리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한 수십만 명 정도 MAU가 그렇게 되는 거라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페이스북보다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근데 좀 정점에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왓츠앱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원래 메타의 형제들이고 그 대항마들이 아까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틱톡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틱톡이 이제는 SNS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대략 3에서 400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뭐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특하게 좀 덜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가 사실은 압도적이죠. 4천만 명이고 그리고 체류 시간도 그 앞서 얘기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많이 쓰고 있고 이들이 좀 한국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성장을 맡고 있는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좀 SNS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 활동성이 좀 정점에 달했고 좀 동영상 플랫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다, 뭐 견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북은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한 1,0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잘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그래도 적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틱톡은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메타 쪽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슈였던 게 스레드 나왔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챗 GPT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초반 이용자를 끌어모았던 스레드. 왜 X에 도전을 해서 우리가 트위터를 뺏어오겠다.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초기에 그 열풍 우리 느끼잖아요. 다 사라진 거. 네. 예.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스레드를 쓰는 사람이 뭐 주변에 별로 못 본 거 같고 실제로도 이용자가 별로 없고 국내 데이터는 따로 이렇게 집계된 게 없으니까 해외를 보면 한 1억 명 정도 MAU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트위터의 5분의 1 또는 6분의 1 뭐 이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 마이크로 블로깅이라는 영역을 보면 기존에는 이제 트위터가 100% 점유율이었으면 지금 스레드가 한 18%, 트위터가 한 빼기 하면 얼마죠? 82%인가요? 그 정도의 점유율 차이를 보이고 있고 초기에 관심은 좀 많이 식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잠깐 반짝하고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은 지금 당장은 한번 쭉 컸다가 쭉 줄었지만 조금씩 성장을 계속 할 것 같다. 이유는 트위터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특히 트위터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약간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고 특히 이제 약간 트위터가 정치적으로 우경화된다 이런 또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또 왼쪽에 있는 분들은 트위터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만약에 정치적으로 양분된다면 미국도 거의 반반이니까 반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따지면 이제 성향상 이제 더 성장할 여지는 있지만 인스타그램 그 대표 말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매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치 기사 공유 금지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쪽에 사용자가 워낙 많으니까 아예 금지는 이제 그렇게 정책을 철회했는데 처음에는 정치 기사 이런 거보다 스포츠 기사, 연예 기사 이런 거를 더 하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이야기 이런 거를 하자. 약간 인스타그램의 그 마이크로 블로깅 느낌으로 가자라는 게 처음에 취지였는데 이용자들이 그렇게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빨리 정치 노선을 타는 게 빨리 뺏어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 그런가 보네요. 그럼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트위터를 따라잡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새로운 어떠한 걸 만들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인스타그램 이후에 또 소셜 미디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지배하던 회사 좀 꺾이잖아요. 우리 뭐 한국뿐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좀 꺾이면 그 뒤에 받쳐주는 게 인스타잖아요. 이 소셜 미디어는 하나가 쭉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 좀 질 때쯤 되면 또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스레드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저는 좀 스레드 보면서 이게 페이스북의 문제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의 문제가 뭔지. 네. 뭐 일단은 좀 서비스 기획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트위터를 거의 그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상 신선함이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인스타그램에 이게 끼어 팔기를 할 때 좀 이게 구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나와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돌이켜 보면 메타가 소셜 서비스의 1등 회사이고 압도적인 회사잖아요. 근데 한 몇 년 동안 정말 새로운 걸 보여준 게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정말 생각이 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좀 소셜 분야에서 혁신이 없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틱톡처럼 숏 동영상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노우처럼 사진을 이렇게 꾸미게 하는 서비스라든지 유튜브처럼 뭐 유튜브는 뭐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셜적인 그 기능을 많이 넣었잖아요. 뭐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기능을 계속 넣었잖아요. 그리고 생산성 쪽에서는 슬랙이라든지 아사나라든지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나왔거든요. 뭐 그리고 뭐 디스코드처럼 특정 그 카테고리에서 이용자들이 모이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소셜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혁신이 있었는데 과연 그 메타는 여기서 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스레드를 보면서 좀 확신이 들었죠. 그 정말 그 메타의 가장 큰 한계와 약점이 바로 기획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타 한 거 그거죠. 나도 그거 할래. 그렇죠. 근데 아까 인스타 끼어 팔기 말씀하셨는데 요새 뭐 게시물들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도 노출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노출을 이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인스타도 우리 페북에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이 플랫폼의 영향력을 저 플랫폼으로 전이시키는 공정거래법에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뭐 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미국의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연동된다고 공정이 문제 삼은 적 없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스레드도 문제 되지 않겠죠. 저는 스레드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는 스레드 기능 없는 거 다 알고 사실 스레드 처음에 대충 만들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 페이스북이 처음에 등장할 때도 뭐 기능 별로 대충 없는 기능으로 시작했고 지금처럼 성장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액티비티 펍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액티비티 펍이라는 게 오픈하는 거예요. 스레드와 다른 소셜 미디어를 서로 계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좋아요 누르면 저기서 좋아요 표시되고 뭐 여기서 친구 맺으면 저기서도 친구 맺고 이렇게 되는 이제 서로의 이제 아예 우리가 전화를 하면 안드로이드 폰으로 전화를 해도 아이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 프로토콜이 그 액티비티 펍이라는 게 표준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말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뭔가 플랫폼, SNS 플랫폼 위에 플랫폼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SNS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그런데 다만 페이스북, 인스타는 빼고 스레드와 다른 애들을 하자.
이제 지금 스레드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면 뭐 새로운 구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SNS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우리 지금 유럽에서 법에 그런 것도 있어요. 메신저끼리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우리 지금 안 되잖아요.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에서만 대화를 할 수 있죠. 메신저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를 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걸 또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걸 이제 데이터 프로토콜을 맞추기만 한다면 그렇게 이제 이 소셜 미디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액티비티 펍이라는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새 기사 보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왜 문자가 서로 안 되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서로 네. 표준이 안 맞는 건데 그것도 이제 표준 프로토콜 맞추면 가능한 거죠. 그거는 이제 UI가 거의 유사하니까 네. 상상이 되거든요. 네. 아, 둘이 기술적으로만 연결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다른 SNS랑 이 스레드랑 붙었을 때 UI 자체가 다르니까 저도 상상은 안 되는데 지금 마스토돈이라는 그 이미 액티비티 펍 기반으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한때는 트위터의 대항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좀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소수여서 크게 발달 안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표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는 일단 마스토돈하고 연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되고 있어요. 네. 그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뭐 SNS를 원한다라는 기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였군요. 헐, 카톡에서 라인으로 보내기는 할 이유가 있나? 각 플랫폼에서 좋아할 리가? 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긴 하겠죠. 당연히 싫어하고요. 메신저 업체들은 반대하는데 이제 그런 후발주자들은 이용할 수밖에 없죠.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그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그게 뭐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용자가 많을수록 효과가 강해지니까 소수의 그 플랫폼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용자가 저쪽에 많으면 저쪽이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네트워크 효과를 제외하고 정말 그 기능과 품질로만 승부를 하도록 해라라는 게 유럽의 법인데 근데 그게 이제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보안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메신저를. 그러네요. 네, 보안을 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내에서 돌아가는 거는 그 보안 안에서 같은 집 안에서 돌아가는 건데 일단 집 밖으로 던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큰 꿈을 지금 안고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고 완전히 그냥 죽어 없어질 SNS까지는 아니다. 지금 뭐 저도 뭐 대단히 아는 건 아니지만 외신의 분석은 다시 조금씩 늘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는 말씀을 주셨으나 이번에 3분기 메타 매출이요. 기사 보니까 역대 최대 매출이었다. 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애플의 개인정보 이 규정이 변경되면서 사람들이 내 거 이용하지 마, 제3자 쿠키 이용하지 마 이렇게 거절 누르면서 엄청 흔들렸었잖아요. 그래서 막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올라온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타의 IR 자료를 쭉 봤는데 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그 뜻이 정말 엄청난 매출 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시장이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의미로 사실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메타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좀 이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이슈가 떨어져서 그 메타의 실적을 이번 실적을 잘했나 못했나 한 45조 원 정도 매출을 냈는데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 한 2년 동안 분기 실적이 보합세에 있어요. 그 최근 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부합세, 약부합세에 있다가 이번에 좀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좀 제일 잘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아주 잘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보통 잘하는 IT 회사들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 분기마다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뭐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런데 웬만하면 롱텀으로 보면 계속 성장 곡선에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분기 실적이 좀 보합세, 약보합세라는 측면에서 뭐 그렇게 뭐 좋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사업 모델의
견실성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매출이 좀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뭐 이용자 수가 뭐 30억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20억 명, 왓츠앱 20억 명, 뭐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건 없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고 효율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 검증된 거를 다시 한번 알린 것 같아요. 이번 실적에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좀 유효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앞으로 뭐 메타가 뭐 계속 좋아질 거냐, 아니면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뭔가 그 이상의 뭔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광고라는 게 광고 매체가 늘어나야 되고 트래픽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그걸 견인할 요소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스레드가 좀 어느 정도 희망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회의적으로 좀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이런 신규 서비스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이게 현실화 될까라고 봤을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물음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2년 전이었던 2021년 아마 4분기인가가 최대 매출이었고, 이번에는 그걸 살짝 넘는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 중간에는 좀 많이 빠졌었고, 그렇죠. 좀 회복해서 그냥 역대 최대이긴 하나 뭐 확 올라간 건 아니니까 기저효과죠, 사실. 저 기저효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가 확 튀어 올랐다가 4분기 전망을 되게 좀 안 좋게 또 전망을 해서 또 주가가 다시 빠지는 일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다까지 이렇게 너무 좋게 볼 것만은 아니겠군요. 그래서 여담으로 그 만약에 정말 확실한 기업 가치 재고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정말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확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뉴트렌드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만 있다가 왓츠앱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 붙으면 정말 그건 임팩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얘네들이 진짜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DB를 뭐 섞어 쓴다든지 아니면 락인을 해서 뭐 데이터가 뭐 여기에 노출되고 저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SNS를 만들어야 돼요. 틱톡과 같은. 그냥 떠오른 아이디어를 얘기하자면 정말 뭐 초등학생을 위한 SNS에 그게 대박을 쳤어. 라고 하면 뭔가 그래, 초등학생들이 나이 먹어서 클 테니까. 아니 메타한테 사업을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감히 그럴 수는 없죠. 에이 저 커버.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 그냥 뭐 제 3자 입장에서 얘네들이 정말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뭔가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기업용 메신저인데 이게 정말 다 써. 뭐 이런 임팩트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거는 제품군을 늘리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그 대기업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페이스북이 변모해서 뭐 더 큰 걸 보여줄 수 있을까는 좀 회의적이고, 과거 봤을 때 뭐 인스타그램으로 기업가치 제고했고 왓츠앱으로 기업가치 제고했으니까 새로운 프로덕트가 있어야지만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 하는 것마다 다 잘 안 됐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페이스북은 이제 소셜미디어로만 생각을 하는데 페이스샵 이런 것도 해가지고 쇼핑 이커머스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당근마켓 같은 거 그런 중고거래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기업용 그 메신저, SNS 이런 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다 안 됐죠. 네, 다 잘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슬랙이나 노션 같은 회사는 수십조 원 기업 가치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만 더 하면 메타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런 게 저는 좀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메타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못했다는 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헷갈리는데 인스타그램도 인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왓츠앱 인수고, 그렇죠. 오큘러스 인수한 거고, 물론 인수해갖고 잘 키우는 능력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운영 잘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근데 새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낸 거 중에서는 첫 페이스북 외에는 아직은 증명한 게 없는 거군요.
그렇게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력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커버그 상담자 한번 해주고 오세요. 제가 어찌 감히 뭐 비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아 그럼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레드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과연 될까라는 그렇죠. 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어디 잘하고 있는 거 인수하면은 또 그런 건 잘 메타가 잘 돌리는 편인데 아예 처음부터 베이스 자체가 베낀 거라 다른가? 아무튼 네. 기본 품질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 인스타그램은 인수할 때 품질 좋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소식입니다. 엊그저께인가 뉴스가 났어요.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이제 구독 모델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다음에 구독 모델이 보면은 뭐 틱톡도 소식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X는 뭐 한다고 계속 그랬었고 요런 구독 모델이 SNS에 계속적으로 뭔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SNS의 구독 모델 이게 뭐 인터넷에 유료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도입이 안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안착이 된 사례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밸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음악 듣는 거 이용료 내잖아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면 그거 안 내도 되고 광고도 안 봐도 되고 이런 밸류를 확실히 제공을 하거든요. 트위터도 하는데 아직 그걸로 큰 비즈니스 성과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아직 그만큼 밸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광고 안 보는 거 광고 좀 보면 어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블루 배지 달아주는 거 그거 뭐 안 되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밸류를 못 가져간 거고 페이스북은 사실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전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구독 모델이. 페이스북이 구독 모델을 유럽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유럽의 DSA라는 법에 따르면은 그 법에는 이용자가 이 개인 추적하는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페이스북 거부할 수 없거든요. 광고를 좀 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나 광고 안 볼래 이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다 안 본다고 하면 페이스북 망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근데 그 법에 선택지를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선택지를 줄게 선택지를 보냐 안 보냐가 아니고 광고를 보냐 돈 내냐 선택지잖아요. 네. 광고 싫어 나 돈 낼래 하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게 그 법이거든요. 그 법 때문에 억지로 만든 게 유료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트위터의 경우는 좀 다르죠. 트위터는 우리 머스크가 광고를 혐오합니다. 광고라는 비즈니스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에 나는 광고를 안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료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저커버그는 나는 광고를 하고 싶어. 광고라는 게 우리가 공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들이 이용자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더 옳다고는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볼 때는 이 유럽에서의 이 태핑하는 유료 모델을 태핑하는 건 규제를 따르기 위한 억지로 하는 거고 근데 만약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 그거 더 확장할 수도 있겠죠. 페이스북이 특히나 온라인 광고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광고 모델을 없애는 거는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 법 때문에 만드는데 어차피 만드는 거 네. 저는 요새 이렇게 막 스캠 못 잡고 이러는 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일부러 이거 유료 모델 띄우려고 스캠 안 되고 막 이거 나중에 프리미엄 가입하시면 바로바로 대응해드리고 광고 이런 거 다 차단해드릴게요. 혹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서비스니까 네. 너무 믿고 좋고 뭐 싫고 한 게 다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그런 계획을 하는 수준의 그 운영자가 이 정도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꼼수를 가지고 이 이용자에게 본질적인 가치를 주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커라라는 사이트에 왜 이렇게 페이스북은 문제가 많고 버그도 많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베스트 답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용자 만족에 리소스를 쓰지 않는다. 거기는 이제 상장도 했고 돈을 벌어야 되고 성장 압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돈을 버는 쪽에 돈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버그가 많아질 거고 더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얼핏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뭐 바본가? 그렇게 그 이용자 불편에다가 과금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사람이 뭔가 코너에 몰리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바보 같은 선택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바보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분명히 지금 나오는 그런 이슈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돈 벌어야 되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다른 거죠. 만약에 상장을 안 한 상태라면 좀 롱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주가가 시시각각 노출되고 계속 이렇게 그 위협을 받는 거라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좀 대담하고 뭐랄까 스마트한 창업자라면 좀 욕 먹을 거 각오하고 계속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거나 본인 스스로도 좀 후달린다 싶으면 좀 이렇게 단기적인 거에 매몰되는 건데, 약간 좀 페이스북은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하죠. 그런 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페이스북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이 되어 있잖아요. 맥시멈을 친 상황이거든요. 이용자 급성장하거나 뭐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은 이제 락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최대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제 이용자들이 조금씩 불만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페이스북 요즘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들이 너무 다, 특히 이 영상 쪽으로 가는 순간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뭐 일부러 그 저작권 피하기 위해서 찌그러뜨리는 화면, 뭐 이런 속도를 빠르게 해서 뭐 지저분하게 만드는 화면에 그런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 거르지 않고 계속 이용자들을 그런 쓰레기에 노출시키면 이게 뭐 당장 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직전까지 돈을 뽑아야 되는 이런 계산을 아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떠나기 직전에 다시 올려놓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여기서 떠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객 만족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수익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고객 만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지노선만 안 떨어지면 그렇죠. 거기만 안 넣으면은 조금 우리 돈을 벌다가 어이구 지금은 다시 올려야겠네, 그럼 다시 좀 정화하고. 그게 기계적으로 되겠나요? 근데 한번 떠난 마음을 되돌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곡선이 꺾이고 나면 다시 돌리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아까 페이스북 그 곡선 봤잖아요. 밑으로 하강세에 있는 거. 한국에서는 이미 이용자들이 아저씨들이 자신의 그 어떤 똑똑함과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쓰긴 하지만, 막 젊은 사람들 재밌어하고 이런 플랫폼이 이미 지난 거 아닌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제일 많기는 한 거죠. 그렇죠. 이용자 수가. 너무 압도적이죠. 아까 30억, 그다음에 그렇죠. 인스타가 20억 이렇게 20억, 하니까. 20억.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우리나라는 아까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가 2배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이 30억, 인스타가 20억이니까 훨씬 많은 거죠, 페이스북이. 확실히 빨라요, 한국이. 특히 SNS는. 예전에 생각해보면 한 10몇 년 전에 외국 애들이 뭐 마이스페이스였나요? 네, 마이스페이스, 뭐 페이스 뭐 이런 단단해서 우린 싸이월드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조악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네, 좀 페이스북인데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저는 진짜 너무 더 초반에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뭔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플랫폼 다 쓰고 있어요. 아웃스탠딩은 뭐 진짜 뭐 거의 10개 가까운 SNS 쓰고 있는데 사실 가장 효율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특히나 이런 지식 콘텐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인스타에는 이렇게 길게 내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스타, 틱톡에 뉴미디어가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서 수익 창출하거나 쭉 끌고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페이스북에 다들 의존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유튜브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둘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식 콘텐츠를 입는 계보는 페이스북, 유튜브 이후에 지금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벌써 죽어버리면 지식 콘텐츠 같이 죽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마 한동안은 유튜브가 계속 그쪽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틱톡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본사에서도 그쪽에 계속 돈을 뿌려가면서 지식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확실히 지식이라는 게 플랫폼과 매칭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안 맞는데 요즘 링크드인 되게 괜찮아요. 링크드인 효율이 좋아가지고 링크드인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초창기만한 건 없었다. 진짜 그때 정말 꿀이었고 너무 감사했다. 아무튼 두 분 오늘 이렇게 속 깊은 얘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주 후에 그 오프라인 강좌 바로 전날이라서 좀 일주일 수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주 후에 라이브는 3주 후에 좀 뵙기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순서를 원래 순서대로 그대로 아마 연달아 이어갈 것 같은데 2주 후 말고 3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